부사관 새끼들은 그냥 내 따까리야 안 그래? 이상한 년이 하나 와서 귀찮게 하네 이거 참. 강태식 대령은 집무실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군화발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풍경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연대장실 안은 후끈한 히터 열기로 가득 찼다. 그 열기는 마치 강태식의 비뚤어진 욕망처럼 끈적하고 불쾌했다. 그의 맞은편에 서 있는 작전과장은 뻣뻣하게 굳은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강 대령은 혀를 차며 탁자 위에 놓인 인사기록 카드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새로 오는 사단장이 707 출신이라지 아마. 계집이 별을 달고 내려온다니 세상이 말세야. 안 그런가 작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대장님. 작전과장은 영혼 없는 대답을 내뱉었다. 이 방에서 강태식의 말은 곧 법이었고 진리였다. 토를 달았다가는 군생활이 꼬이는 것은 물론이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지난 1년간 뼈저리게 학습했다. 강태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설악산 줄기가 눈을 뒤집어 쓴 채 위압적으로 솟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왕이라고 믿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은 선민의식으로 변질되었고 부사관이나 병사들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소모품 정도로 여겼다. 특히 그는 부사관들의 권위를 짓밟는 것에서 기형적인 쾌감을 느꼈다. 김중사 그놈은 아직도 징징대나. 강태식이 툭 던지듯 물었다. 작전과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 그게 오늘 아침 점호 이후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행보관들이 막사를 뒤지고 있습니다. 뭐? 강태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다리를 거칠게 내리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보이지 않는다니. 내 부대에서 내 허락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건 쥐새끼 한 마리도 없다. 똑바로 말해. 죄송합니다. 현재 영내 수색 중인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작전과장은 뒷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타령.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강태식의 폭언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강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덩치는 위압적이었다. 그는 작전과장의 명치께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나? 그 잘난 여자 사단장이 부임하는 날이다. 취임식 준비로 사단 전체가 난리인데 감히 내 연대에서 탈영병이 나와. 그것도 간부가. 강태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김중사를 떠올렸다. 15년차 베테랑 부사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는 우직한 군인이었지만 강태식의 눈에는 그저 고집 센 늑다리 하사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강태식은 지난 몇 달간 김중사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병사들 앞에서 조인트를 까는 것은 예사였고 중사의 부친상 때 휴가를 반려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기도 했다. 당장 잡아와. 헌병대 신고하기 전에 우리 선에서 처리한다. 내 인사고과에 흠집 나게 하면 너희들 군복 다 벗겨버릴 줄 알아. 알겠습니다. 작전과장이 황급히 경례를 하고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자 강태식은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명패가 바닥을 굴렀다. 어딜 도망가. 내 손바닥 아니야. 그 시각 연대 병력들이 웅성거리며 영내를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김중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텅 빈 연병장을 휘감고 돌았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불안함과 함께 묘한 적개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김중사가 왜 사라졌는지, 누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다. 이 52연대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침묵은 생존의 수단이었다. 그때 연대 상황실에 한라인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당직 사령이 수화기를 들었다가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을 눌러 연대장실을 연결했다. 연대장님, 사단 본부입니다. 신임 사단장님께서 지금 헬기로 이동 중이시라고 합니다. 예정보다 2시간이나 빠릅니다. 강태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뭐야? 이 여자가 예의도 없이 불쑥 들이닥쳐. 알았어. 정문 위병소 병력들 복장 점검 다시 시키고 김중사 건은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입단속 철저히 해. 전화를 끄는 강태식은 거울을 보며 전투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그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707 출신 최연소 소장.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봐주지. 그래봤자 군대는 짬밥이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제의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지고 있었다. 곧 폭설이 내릴 기세였다. 두두두두두두.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는 헬기 소리가 을지부대 사단 본부의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회색빛 하늘을 찢고 내려온 지휘 헬기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풍압에 도열해 있던 참모들의 옷자락이 거칠게 펄럭였다. 사단 참모장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긴장한 표정으로 헬기 문을 주시했다. 문이 열리고 한 명의 군인이 발을 디뎠다. 홍연진 소장. 그녀의 등장은 화려함보다는 서늘함에 가까웠다. 딱 떨어지는 전투복 핏과 베레모 아래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는 보는 이를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다. 그녀의 왼쪽 눈썹 위에는 707 시절 대테러 작전 중에 얻은 희미한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의전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참모장이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사단장님 환영합니다. 사단 참모장 대령 박. 그만. 홍연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헬기 소음을 뚫고 들어올 만큼 명징했다. 그녀는 경례를 받은 손을 내리지도 않은 채 참모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취임식은 생략한다. 네. 네. 사단장님. 하지만 준비된 식순이 있고 예하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대강당에 모여 있습니다. 참모장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홍연진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령부 건물 곳곳에 걸린 환영 현수막들이 거추장스럽게 펄럭이고 있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보고와 자네가 준비한 잔치판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군. 그녀의 시선이 참모장을 꿰뚫을 듯이 날카로워졌다. 52연대 상황 보고해. 참모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찰나의 흔들림을 홍연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지휘관들이 얼마나 상황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52연대 말씀이십니까? 특이사항 없습니다. 강태식 연대장이 부대를 아주 잘 장악하고 있어서. 장악이라. 홍연진이 짧게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1호차 레토나 대신 옆에 세워져 있던 작전용 소형 전술 차량 쪽으로 몸을 돌렸다. 운전병. 시동 걸어. 사단장님.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집무실로 모시겠습니다. 52연대로 간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얼마나 잘 장악하고 있는지. 홍연진은 뒷좌석 문을 직접 열고 올라탔다. 그녀의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당황한 참모장은 허겁지겁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량이 위병소를 빠져나와 44번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제의 산세는 험준했다. 홍연진은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장관이 건네준 첩보 파일의 내용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태식 대령.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하급자들의 피눈물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새벽 한 명의 중사가 그 지옥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했다. 단순한 탈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다. 참모장. 홍연진이 눈을 감은 채 불렀다. 네. 사단장님. 김철수 중사. 52연대 3대대 부소대장. 오늘 아침 점호에 불참했지. 참모장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신임 사단장이 도착하자마자 단위 부대의 부사관 이름까지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보고가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영내 이탈로 보여서 자체 수색 중이라고. 단순 이탈이 아니야. 홍연진이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동자에 서린 살기에 운전병조차 백미러를 보지 못하고 침을 삼켰다. 한 사람의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 떨어진 거다. 그걸 단순 이탈이라고 보고한 놈이나 그걸 묵인하고 있는 놈이나 내 눈엔 다 똑같은 공범이야. 차량은 어느새 52연대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었다. 사전에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사단장의 차량에 위병소 근무자들은 허둥지둥 경례를 했다. 연병장에는 눈을 치우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하나같이 표정이 어두웠고 군기는커녕 패배감에 젖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연대 본청 앞에 차가 멈췄다. 소식을 듣고 뛰쳐나온 강태식 대령이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충성. 연대장 대령 강태식. 사단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홍연진은 차에서 내려 강태식의 경례를 받지 않고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강태식의 잘 닦인 전투화와 다림질이 완벽한 군복은 저 뒤에서 언손을 호호 불며 눈을 치우는 병사들의 낡은 방한복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강태식 대령. 네. 사단장님. 자네 부대에서 냄새가 나는군. 강태식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홍연진은 강태식의 눈을 피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키 차이가 났지만 기세에서는 홍연진이 강태식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웠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해. 김철수 중사. 지금 어디 있나? 강태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살짝 돌렸다. 아, 그 친구 말입니까? 잠시 볼 일이 있어 외출을. 거짓말. 홍연진이 말을 잘랐다. 내 귀에 거짓 보고를 올리는 순간 자네는 계급장이 아니라 옷을 벗어야 할 거야. 헌병대 풀어. 그녀는 뒤따라온 사단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지금 즉시 연대장실 행정반 그리고 김 중사의 관물대까지 샅샅이 뒤져. 김 중사가 남긴 흔적 유서 메모 하나라도 놓치지 마라. 사단장님, 이건 너무하신 처사 아닙니까? 일개 부사관 하나 때문에 연대의 지휘권을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까? 강태식이 참지 못하고 항변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감히 여자가 굴러온 돌이 내 영토를 침범해 라는 생각이 그의 눈빛에 여실히 드러났다. 홍연진은 싸늘하게 웃었다. 일개 부사관이라고 했나? 그녀가 강태식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일개 부사관들이 없으면 자네는 전쟁터에서 총알바지도 못해. 부하를 도구로 보는 지휘관은 지휘관이 아니라 살인자다. 홍연진은 몸을 돌려 병사들이 있는 연병장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김 중사를 잡으러 온 게 아니다. 그를 살리러 왔다. 만약 그가 잘못된다면 강 대령. 자네가 그 죗값을 뼈 하나하나 부러뜨려서라도 치르게 될 거야. 홍연진의 선전포고에 연대 본청 앞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인제의 겨울이 그리고 홍연진과 강태식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52연대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주인이어야 할 강태식 대령은 소파 구석에 쫓겨나듯 앉아 있었고 상석인 집무 책상에는 홍연진 소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태식이 결제했던 서류철들을 넘겼다. 종이가 넘어가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강태식의 목을 겨누는 듯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홍연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연대장. 강태식은 불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다리를 꼬고 앉아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네. 사단장님. 말씀하십시오. 병력 관리 기록부를 보니 아주 흥미롭군. 관심 병사 관리보다 간부들 징계 기록이 더 많아. 견책 근신 휴가 제한. 사유는 지시 불이행 군기문란 태도 불량. 죄다 주관적인 판단들이야. 홍연진이 서류철을 탁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다. 자네에게 군기란 뭐지? 부하들 정강이를 걷어차고 인격을 모독해서 얻어내는 공포심인가? 강태식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사단장님께서는 707에만 계셔서 야전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놈들은 조금만 풀어주면 기어오릅니다. 꽉 잡지 않으면 부대가 안 돌아갑니다. 김중사 그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냐오냐 했더니 끝도 없이 나태해져서 쾅! 홍연진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거대한 굉음은 아니었지만 묵직한 울림이 방 안을 진동시켰다. 입 다물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전의 현실? 내가 707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때 자네는 골프장에서 나이스샷이나 외치고 있었겠지. 내 앞에서 야전을 논하지 마라. 지금 당장 중대장급 이상 간부들과 행보관들을 대회의실로 집합시켜. 잠시 후 연대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식의 눈치를 보느라 고개도 들지 못하는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홍연진은 단상에 서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문책하러 온 게 아니다. 단지 듣고 싶을 뿐이다. 김철수 중사가 왜 이 부대를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보고 겪었는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은 길고 지루했다. 강태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다. 내 부하들은 내 편이다. 혹은 내 보복이 두려워 입도 뻥긋 못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다. 그때였다. 맨 뒷줄에 서 있던 젊은 하사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손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절박했다. 김중사와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는 박하사였다. 사단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강태식이 눈을 부라리며 박하사를 노려보았다. 야 박하사,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강태식 대령은 나가 있어. 홍연진의 명령은 단호했다. 사단장님, 이건 제 부하들입니다. 제가 배석해야. 용의자가 피해자 진술 현장에 있는 법은 없다. 헌병대장 연대장 밖으로 모셔. 헌병들이 강태식의 양팔을 잡고 끌어내려 하자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다. 문이 닫히자 박하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단장님, 김중사님은 죽으러 가신 겁니다. 홍연진이 단상에서 내려와 박하사의 어깨를 잡았다. 죽으러 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똑바로 설명해봐. 박하사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연대장님이 지난주 회식 자리에서 김중사님 아버지 욕을 하셨습니다. 니네 아비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으니 너도 그 꼴인 거라고. 술을 뿌리면서 회의실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다른 부사관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휘봉으로 정강이를 때리는 건 예사였습니다. 부사관들은 장교들 식판 짬 처리나 하라고 했습니다. 김 중사님 우울증 약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연대장님이 약 먹는 걸 들키면 정신병자 취급해서 강제 전역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증언들은 참혹했다. 그것은 군대가 아니었다. 계급이라는 흉기를 든 조폭 집단이나 다름없었다. 홍연진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박하사에게 물었다. 김 중사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 가는 곳이 있나? 박하사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꺼냈다. 이거. 김 중사님 관물대 정리하다가 책 사이에서 발견했습니다. 버리신 것 같은데. 홍연진이 쪽지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명 하나가 적혀 있었다. 지리산 노고단. 엄마가 보고 싶다. 홍연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인제에서 지리산까지는 천리길이었다. 그 먼 길을 마음이 무너진 군인이 홀로 가고 있었다. 통신보안과장. 예. 사단장님. 김철수 중사 휴대폰 마지막 위치 추적해. 그리고 고속도로 CCTV 전부 뒤져서 동선 파악해. 10분 내로 보고한다. 작전과장. 예. 헬기 띄울 수 있나? 지금 강원도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서 헬기 이륙은 불가능합니다. 시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홍연진은 창밖을 보았다. 세상이 하얗게 지워지고 있었다. 헬기가 뜨지 못한다면 육로로 가야 했다. 시간이 없었다. 내 차 대기시켜. 사단장님 직접 가시려고요? 위험합니다. 헌병대를 보내시면. 내 새끼가 죽으러 가는데 남의 손에 맡길 부모는 없어. 홍연진은 박하사를 일으켜 세워주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박하사. 자네 용기가 김 중사를 살릴 거야. 고맙다. 홍연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부사관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서름이 터져나오는 소리이자 처음으로 자신들을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지휘관을 만난 감동의 울음이었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강태식이 홍연진을 보며 비아냥거렸다. 뭐 좀 나오던가요? 애들이 징징거리는 거 다 받아주시면 군대 꼴 잘 돌아가겠습니다. 홍연진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강태식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기도해라 강태식. 김 중사가 살아서 돌아오길. 만약 그가 털끝 하나라도 다쳐서 돌아온다면 나는 자네를 군법 회의가 아니라 지옥으로 보낼 거니까. 홍연진의 살기에 강태식은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홍연진은 성큼성큼 걸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식은 침을 꿀꺽 삼켰지만 불안한 예감은 지울 수 없었다. 인제 IC를 빠져나와 중앙고속도로에 올리는 순간부터 도로는 거대한 빙판이었다. 홍연진이 탑승한 전술 지휘 차량은 맹렬한 기세로 눈보라를 뚫고 남쪽으로 달렸다. 운전병인 상병은 핸들을 꽉 잡은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헌병 수사관이 탑승했고 뒷좌석에는 홍연진이 앉아 지도를 살피고 있었다. 현재 위치 어디지? 원주 지나고 있습니다. 눈길이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속도 유지해. 사고 나면 더 늦어. 대신 쉬지 않고 간다. 홍연진은 창밖을 응시했다. 차창에 부딪히는 눈발이 마치 총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707 시절을 떠올렸다. 작전 중 고립되었던 동료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성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들. 김 중사가 지금 느끼고 있을 고독이 뼈저리게 전해져 왔다. 사단장님 위치 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조수석의 수사관이 태블릿을 넘겨주며 말했다. 마지막 신호가 구례군 화엄사 입구 기지국에서 잡혔습니다. 1시간 전입니다. 화엄사.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길목이군.
홍현진은 눈을 감고 지형을 그렸다. 겨울 지리산은 입산이 통제될 만큼 위험한 곳이었다.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그것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산을 오른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더 밟아. 늦으면 시신 수습하러 가는 꼴밖에 안 돼. 차량은 미끄러질 듯 위태롭게 코너를 돌며 속도를 높였다. 안동, 영주를 지나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눈발은 비로 바뀌었다가 산악지대에 들어서자 다시 거센 폭설로 변했다. 5시간을 꼬박 달려 차량이 구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뒤였다. 화엄사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산 입구에는 입산 통제 팻말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홍현진은 차에서 내려 전투화 끈을 단단히 조였다. 차가운 산바람이 뺨을 때렸다. 사단장님, 같이 가겠습니다. 혼자는 위험합니다. 수사관이 따라 내리며 말했다. 하지만 홍현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럿이 우르르 몰려가면 그가 놀라서 더 깊은 곳으로 숨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나 혼자 간다. 너희는 여기서 대기하면서 구조대와 앰뷸런스를 요청해. 그리고 홍현진은 품에서 자신의 계급장이 달린 약장을 떼어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부터 나는 사단장이 아니다. 그냥 전우를 찾으러 온 군인일 뿐이야. 그녀는 랜턴 하나에 의지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등산로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한기가 전투복을 뚫고 들어왔다. 707 훈련 시절 천리행군을 수도 없이 해봤지만 오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김철수. 제발 살아만 있어라. 1시간쯤 올랐을까. 노고단 대피소로 향하는 길목,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흐릿한 그림자가 보였다. 눈보라 속에 홀로 서 있는 사람. 김철수 중사였다. 그는 난간도 없는 바위 끝에 서서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홍현진은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다. 거리는 약 20m. 자극해서는 안 되었다. 김 중사.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 그림자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헬쑥하게 패인 볼, 초점 없는 눈동자, 며칠은 깎지 않은 수염. 그는 군인이라기보다 삶에 지친 망령 같은 모습이었다. 누구십니까? 헌병입니까? 잡으러 왔습니까? 김 중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벼랑 끝으로 더 다가갔다. 오지 마십시오. 다 필요 없어. 지긋지긋해. 그놈의 소리 지르는 것도 내 자존심 짓밟는 것도 이제 다 끝낼 거야. 철수야. 홍현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손을 들고 다가갔다. 나 헌병 아니야. 내가 52연대에서 제일 일 잘한다고 소문난 김철수 맞지? 나 너 보러 왔어. 웃기지 마. 날 보러 올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강태식 그 인간한테 붙어서 나를 병신 취급했는데. 김 중사가 울부짖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자마자 얼어붙었다. 나 이번에 새로 온 사단장 홍현진이다. 내 이름 들어봤나? 김 중사의 눈이 커졌다. 소문으로만 듣던 707 출신의 여장군. 그녀가 왜 이 험한 곳에, 그것도 혼자 있단 말인가. 거짓말. 사단장님이 왜 탈영병 나부랭이를. 홍현진은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눈이 무릎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탈영병 나부랭이라니. 넌 내 부하다. 대한민국 육군 중사 김철수. 15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명예로운 군인. 홍현진의 목소리에 물기가 섞여 나왔다.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진작 왔어야 했는데. 너를 그 지옥 속에 너무 오래 방치했어. 그게 너무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김 중사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강압적인 명령이나 체포가 아닌 미안하다는 사과.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지휘관의 사과였다. 강태식 대령은 내가 처리한다. 약속하마.
내가 겪은 모욕, 고통. 내가 다 되돌려 줄 거야. 그러니 철수야. 홍현진이 손을 내밀었다. 거기서 내려와라. 거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 어머니도 내가 거기 서 있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어머니. 김중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홍현진은 기다렸다는 듯 달려가 김중사를 껴안았다. 벼랑 끝에서 덜덜 떨고 있는 작고 왜소해진 등을 그녀는 힘껏 안아주었다. 그녀의 체온이 김중사의 얼어붙은 몸으로 전해졌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이제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내가 널 지킬 거니까. 눈보라가 두 사람을 감쌌다. 홍현진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김중사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가자. 집으로. 김중사는 어린아이처럼 홍현진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홍현진은 그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험할 것이다. 하지만 홍현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오늘 한 명의 군인을 구했고 동시에 무너진 육군의 정의를 다시 세울 준비를 마쳤다. 산 아래에서는 앰뷸런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어둠 속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복귀하면 진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식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썩은 권력들과의 전쟁이. 홍현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났다. 새벽 3시에 52연대 연대장실은 매캐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식 대령은 재떨이가 넘치도록 담배를 비벼 끄며 불안하게 다리를 떨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조금 전 사단장 홍현진이 김철수 중사를 데리고 부대로 복귀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작전과장, 서류 다 처리했어? 강태식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소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파쇄기를 돌리고 있던 작전과장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예. 예. 연대장님. 인사기록 카드, 면담 일지, 지난주 회식비 영수증까지 전부 파쇄했습니다. 디지털 파일은 폼에 돌렸고요. 강태식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멍청한 놈들. 진작 좀 잘하지. 김중사 그 새끼가 주둥이를 놀려봤자 증거가 없으면 그만이야. 우울증 환자의 망상으로 몰아가면 돼. 군 병원 정신과 군의관한테도 미리 손 써놨으니까. 강태식은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다. 그는 육군본부의 동기들에게 전화를 돌려 구명 요청을 해둔 상태였다. 갓 부임한 소장이, 그것도 여자가 감히 텃세 센 야전 부대에서 연대장 목을 치는 건 정치적으로도 부담일 것이라는 게 그들의 조언이었다. 복귀하면 보자고. 감성파리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군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때 연대 상황실 스피커에서 당직 사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위병소 통과. 사단장님 차량 위병소 통과. 전 병력 기상. 전 병력 기상. 강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왔군. 그는 거울을 보며 구겨진 전투복을 펴고 표정을 관리했다. 비굴함과 당당함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교묘한 가면을 썼다. 한편 홍현진이 탄 차량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본청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홍현진이 내렸다. 그녀의 전투복은 눈과 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전장을 뚫고 온 장수의 기백을 느끼게 했다. 뒷좌석에서 김철수 중사가 부축을 받으며 내렸다. 따뜻한 히터 바람을 쐬고 조금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익숙한 연병장 풍경이 그에게는 다시 지옥 입구처럼 느껴지는 듯 했다. 홍현진은 김 중사의 손을 꽉 잡았다. 고개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죄 지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만 피해자는 당당해야 해.
저 건물을 봐라. 저 안에 있는 건 괴물이 아니라 그저 겁쟁이일 뿐이야. 김 중사는 홍현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읽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강태식이 뛰어나왔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김중사 너 이 자식 사단장님께 무슨 민폐야. 강태식은 짐짓 김중사를 걱정하는 척하며 다가와 어깨를 낚아채려 했다. 그 손길에는 은근한 압력이 실려 있었다.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탁! 홍현진이 강태식의 손목을 쳐냈다. 매서운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사단장님. 더러운 손 치워. 홍현진은 강태식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내 부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그 손목을 부러뜨려 놓겠다고 했을 텐데. 경고를 잊었나 보군. 아니, 저는 그저 부하가 걱정돼서. 걱정? 자네가 지금 걱정해야 할 건 김 중사가 아니라 자네 아니야. 홍현진은 뒤에 서 있던 헌병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김 중사를 의무대로 후송해.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24시간 경호 병력을 배치한다. 특히 52연대 간부들이 접근하면 즉시 체포해. 예, 알겠습니다. 김 중사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멀어지는 김 중사를 보며 강태식의 눈매가 사나워졌다. 증거인멸의 시간이 부족했다. 김 중사를 격리시킨다는 건 그 입에서 나올 증언을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는 뜻이었다. 강태식. 홍현진이 강태식 앞으로 한 걸음 바짝 다가갔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한 뼘. 오늘 아침 9시. 연병장에 전 장병 집합시켜. 열외는 없다. 치사병, 당직병, 휴가 복귀자까지 전부 모아. 전 장병 집합이라니요? 날씨도 춥고 병사들 휴식 여건도 보장해야 하는데. 강태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핑계를 댔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줄 셈인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홍현진은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병사들 걱정을 다 하고 많이 변했군. 토 달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그녀는 강태식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쳐 본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기대해. 오늘 자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임식이 될 테니까. 강태식은 멀어지는 홍현진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치욕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아직 믿고 있었다. 자신이 쌓아온 인맥과 계급의 벽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장군님 도와주십시오. 미친년이 날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미 홍현진은 국방부 장관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받았으며 707 시절부터 그녀가 보여준 처절한 응징의 방식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이 트고 있었다. 핏빛처럼 붉은 여명이 52연대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심판의 날이 밝았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오전 9시. 52연대 연병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다.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2,500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칼바람이 불 때마다 깃발들이 요란하게 펄럭였지만 병사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위를 향해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홍현진 소장이 서 있었다. 정복 차림의 그녀는 마이크 앞에 꼿꼿하게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 옆 한 단 낮은 곳에는 강태식 대령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는 자꾸만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다. 홍현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쉬어. 쉬어. 지휘자의 구령에 맞춰 수천 개의 군화가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오늘 나는 취임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 우리 군의 수치스러운 치부를 도려내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강태식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홍현진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강태식이 파쇄했다고 믿었던 그러나 헌병대가 복구해낸 감찰 기록과 부하들의 익명 투서들이었다. 강태식 대령. 홍현진이 고개를 돌려 그를 불렀다. 강태식은 흠칫 놀라며 그녀를 쳐다봤다. 예. 사단장님. 앞으로 나와. 강태식은 주저주저하며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들 속에 담긴 경멸과 증오가 피부로 느껴졌다. 자네는 지휘관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하들을 핍박하고 인격을 모독했으며 급기야 한 군인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 인정하나? 사단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부대 지휘를 위해 엄격하게. 강태식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엄격함과 가혹함은 다르다. 홍현진은 말을 자르고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여기 있는 장병들에게 묻는다. 강태식 연대장의 지휘가 정당했나? 그가 여러분을 전우로 대우했나?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맨 앞줄에 서 있던 한 병장이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아닙니다. 저희는 노예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폭제가 되었다. 맞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 중사님을 살려내십시오.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억눌려왔던 분노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강태식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개돼지라고 생각했던 병사들이 감히 자신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용히 안 해? 이 새끼들이 다 영창 가고 싶어 환장했나? 강태식이 악을 쓰며 지휘봉을 휘둘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퍽. 홍현진이 강태식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꼬꾸라졌다. 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연병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홍현진은 쓰러진 강태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아프나? 자네가 습관처럼 걷어찼던 부하들의 정강이도 똑같이 아팠다. 그녀는 강태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707 시절 단련된 완력에 강태식은 짐짝처럼 끌려 올라왔다. 자네는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니다. 찍! 홍현진의 손이 강태식의 전투복 견장을 움켜쥐었다. 거친 소리와 함께 대령 계급장이 뜯겨나갔다. 붉은 견장이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다. 이건 하극상이야. 감찰. 헌병. 뭐해. 저 여자를 체포해. 강태식이 계급장이 뜯긴 어깨를 감싸쥐며 발악했다. 하지만 헌병대장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병들이 강태식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하극상? 아니. 이건 즉결 처분이다. 홍현진이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강태식의 보직을 즉각 해임한다. 직권 남용, 폭행, 가혹행위 그리고 군무 이탈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영창에 쳐넣고 물 한 모금도 특혜를 주지 마라. 사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 동기가 6본 인사참모부장입니다. 이러시면 후회하십니다. 헌병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끌려가면서도 강태식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다가 이내 협박을 해댔다. 그의 추악한 바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홍현진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끌고 가. 강태식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연병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짝짝. 그 소리는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가 연병장을 가득 메운 함성과 박수갈채가 되었다. 와! 병사들은 환호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홍현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주목. 함성이 잦아들었다.
오늘부로 52연대의 악습은 모두 폐기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는다. 훈련은 더 고될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다. 부당한 대우, 인격 모독, 비합리적인 명령은 내 부대에 없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그 명예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홍연진이 거수 경례를 올렸다. 이상. 충성. 2,500명의 함성이 인제의 하늘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이전의 억지스러운 외침과는 달랐다. 진심이 담긴 심장이 뛰는 울림이었다. 홍연진은 단상을 내려왔다.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멀리 의무대 쪽에서 휠체어를 탄 김철수 중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홍연진은 그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12사단 을지부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홍연진은 떨어진 강태식의 계급장을 군홧발로 밟고 지나갔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가 만들어갈 진짜 군대의 이야기는 국군 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의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지만 병실 안은 고요했다. 하얀 시트 위에 앉아있는 김철수 중사는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깎다 만 사과 접시가 놓여 있었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홍연진 소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다. 베이지색 코트에 목도리를 두른 모습은 서슬퍼런 사단장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이웃집 누나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깊은 심연은 여전했다. 김 중사가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다. 사단장님, 오셨습니까? 홍연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앉아 있어. 환자가 무슨 격식을 차리나. 몸은 좀 어떤가? 그녀는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 옆에 앉았다. 김 중사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였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잠도 잘 자고 상담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중사가 말끝을 흐렸다. 홍연진은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김 중사가 깎다 만 사과를 집어들어 능숙하게 껍질을 깎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전역하고 싶습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늘어졌다. 홍연진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군복 입는 게 무섭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도 두렵고 그냥 고향 가서 농사나 지으며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홍연진은 다 깎은 사과를 조각 내어 김 중사에게 건넸다. 먹어. 김 중사는 사과 조각을 받아들고 입에 넣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도망치는 게 아니다. 너는 아파서 쉬고 있는 거야. 하지만 철수야. 홍연진은 김 중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군복을 벗으면 강태식 같은 놈들이 이긴 게 된다. 그들은 내가 떠나는 걸 보고 역시 약해 빠진 놈이었어라며 비웃을 거야. 내 명예는 누가 찾아주지? 내가 강태식을 감옥에 보냈어도 내 스스로 당당해지지 않으면 그 상처는 평생 흉터로 남을 거야. 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나도 무서웠다. 홍연진의 고백에 김 중사가 고개를 들었다. 천하의 홍연진 소장이 무서웠다니. 707 시절 대테러 작전 중에 인지를 구하지 못한 적이 있어. 내 눈앞에서 폭탄이 터졌고 나는 그 아이의 손을 놓쳤지. 매일 밤 악몽을 꿨다. 군복을 찢어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왜 남았는지 아나? 홍연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도망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울게 될 테니까. 내가 더 강해져서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게 내 속죄 방식이었어. 그녀는 김 중사의 손을 꽉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다. 기다리마. 내 자리는 비워둘 거야.
52연대는 이제 예전의 지옥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돌아와서 후임들에게 보여줘. 진짜 군인이란 계급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걸. 김 중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사과 조각을 입에 넣었다. 달콤한 과즙과 함께 짠 눈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일주일 뒤 52연대 연병장. 살을 애는 듯한 강원도의 칼바람이 불어닥쳤지만 연병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홍연진 소장이 주관하는 첫 혹한기 전술 훈련이 시작되었다. 과거 강태식 시절의 훈련은 보여주기식 행렬이나 장비 검열이 주를 이뤘지만 홍연진은 달랐다. 전술적이지 않은 군대는 보이스카우트만도 못하다. 오늘 우리는 40km 산악 급속 행군을 실시한다. 낙오자는 없다. 한 명이라도 낙오하면 그 책임은 전우를 챙기지 못한 소대장과 중대장이 진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강태식이 사라지고 편해질 줄 알았는데 훈련 강도는 오히려 2배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니, 사단장님 너무 빡센 거 아냐? 완전 군장의 산악구보라니. 그래도 똥군기는 없잖아. 밥도 잘 나오고. 병사들이 투덜거리면서도 군장을 맸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수천 명의 병력이 설악산 줄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홍연진은 지휘 차량에 타지 않았다. 그녀는 똑같이 20kg의 완전 군장을 메고 선두에 섰다. 참모들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사단장님, 지휘관은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내 병사들이 걷는데 내가 차를 타? 현장이 곧 지휘소다. 따라와. 행군은 처절했다. 무릎까지 쌓인 눈길을 헤치며 걷는 것은 체력 소모가 극심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입에서는 단내가 났다. 3시간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낙오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등병이 다리에 쥐가 나 쓰러졌다. 소대장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 홍연진이 다가갔다. 비켜. 그녀는 쓰러진 이등병의 군장을 집어들어 자신의 군장 위에 얹었다. 40kg의 무게였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이등병을 부축해 일으켰다. 걸을 수 있나?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제 군장을. 미안하면 걸어. 내 짐은 내가 들어줄 테니 너는 내 몸만 챙겨서 끝까지 가라. 우리는 같이 간다. 이등병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은 순식간에 대열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단장이 병사의 군장을 대신 메고 걷는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병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야, 사단장님도 하시는데 우리가 퍼지면 쪽팔린 거다. 일어나. 밀어줄게. 잡아. 서로가 서로를 부축하고 밀어주기 시작했다. 불만 섞인 투정은 사라지고 거친 호흡과 파이팅을 외치는 함성만이 산을 울렸다. 저녁 무렵 부대가 주둔지에 도착했을 때 홍연진의 전투복은 땀과 눈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군장을 내려놓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병사들이 해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날 밤 야전 텐트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병사들은 수군거렸다. 야, 우리 사단장님 진짜 괴물 아니냐? 707은 다르긴 다르다. 근데 좀 멋있지 않냐? 강태식 그 인간은 차 타고 다니면서 욕만 했는데. 홍연진은 지휘 텐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김철수 중사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보고 있나 철수야. 내 후배들이 이렇게 강하다. 빨리 와라. 상처가 아문 자리에 신뢰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홍연진은 알고 있었다. 꽃이 필 때가 가장 벌레가 꼬이기 쉬운 법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서늘한 직감이 스쳐 지나갔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 육군본부 인근의 고급 한정식집.
구속 수사 중인 강태식의 변호사와 육군 인사사령부의 유력자인 박 춘장이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다. 박 장군님, 강 대령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장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유능한 지휘관 하나를 매장시켰다고요. 변호사가 두툼한 봉투를 박 춘장 쪽으로 밀었다. 박 춘장은 봉투를 슬쩍 열어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홍현진 그 여자 707 때부터 아주 건방졌지. 장관님 100만 믿고 설치는데 야전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지. 박 춘장은 술잔을 비우며 눈을 번뜩였다. 감찰 태워보내. 표적 감찰로 아주 탈탈 털어버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어. 사소한 규정 위반이라도 하나 걸리면 그걸로 직위해제 시켜버릴 테니까. 며칠 뒤 12사단 사령부. 검은색 세단 3대가 위병소를 통과해 본청 앞에 섰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나온 특별 검열단이었다. 사전에 통보도 없이 들이닥친 기습 감찰이었다. 검열단장은 박 춘장의 직속 후배인 최 대령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 위병소 근무자 복장 상태가 왜 이래? 경례 각도가 안 나오네. 사단장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최 대령은 영접 나온 참모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홍현진 소장 어디 있어? 감찰 나왔는데 마중도 안 나와? 집무실에 있던 홍현진은 창밖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강태식의 잔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들여보내. 잠시 후 최 대령과 감찰관들이 집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경례도 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홍 소장, 얘기 들었소? 52연대 사건 처리가 절차를 무시했다는 투서가 들어왔어. 오늘부터 사단 전체 정밀 감사 들어갑니다. 홍현진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절차 무시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말하는 거지? 직권 남용 말이야. 연대장을 즉결 처분하고 병사들 앞에서 망신 주고. 이거 명예훼손의 권한 남용인 거 몰라? 최 대령이 탁자를 치며 으름장을 놓았다. 홍현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금지 의무 위반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한다. 나는 내 권한 내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자를 격리했을 뿐이야. 그게 불만이면 정식으로 법무실 통해서 이의 제기해. 내 집무실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소란? 이 여자가 진짜 보자 하니까. 최 대령이 벌떡 일어났다. 좋아. 어디 두고 보자고. 오늘부터 작전비, 부식비, 피복비 장부 싹 다 뒤져. 10원짜리 하나라도 비면 횡령으로 옷 벗길 줄 알아. 감찰관들은 하이에나처럼 사단을 들쑤시고 다녔다. 행정반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병사들을 불러내 강압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너네 사단장이 시킨 거지. 강 대령 나쁜 사람이라고 증언하라고 시켰잖아. 사실대로 말하면 휴가 보내줄게. 하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다. 저희 사단장님 그런 분 아닙니다. 강 대령이 저희 때린 거 맞습니다. 왜 피해자한테 와서 협박하십니까? 병사들은 한결같이 홍현진을 옹호했다. 심지어 간부들조차 감찰관들의 무례한 태도에 반발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감찰단은 당황했다. 보통 이 정도 압박하면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마련인데 12사단은 홍현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초조해진 최 대령은 홍현진을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는 취조실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그녀를 압박하려 했다. 홍 소장, 솔직히 말해. 너 장관이랑 무슨 사이야? 어떻게 707 출신이 바로 사단장을 달아? 이거 인사비리 아니야? 최 대령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홍현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참을 만큼 참았다. 쾅!
홍현진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번에는 책상이 부서질 듯한 굉음이 났다. 최 대령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말 조심해. 홍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최 대령에게 다가갔다.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내 명예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임명권자인 장관님,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는 부하들을 모욕하는 건 용서 못한다. 최 대령. 자네 작년 군수사령부 근무할 때 납품 비리로 내사 받았던 거 덮느라 고생했다지? 최 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너 그걸 어떻게 해? 홍현진은 707 시절 정보 수집 능력을 10분 발휘해 이미 감찰단의 신상을 파악해둔 상태였다. 내가 모를 줄 알았나?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고 했지. 지금 자네 먼지 한번 털어볼까? 내 부대 건드리기 전에 자네 옷부터 걱정해야 할 텐데. 홍현진은 최 대령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흐트러진 매무새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 손길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위협적이었다. 당장 내 부대에서 나가. 그리고 가서 전해. 홍현진 건드리면 그땐 전쟁이라고. 나는 지키는 싸움만 하지 않아. 필요하면 적의 본진까지 쳐들어간다. 최 대령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철수한다. 감찰단은 도망치듯 사령부를 빠져나갔다. 본청 현관 앞에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모여 그들이 도망가는 꼴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사단장님 만세를 외치자 다시 한번 함성이 터져나왔다. 홍현진은 창가에서 멀어지는 검은 세단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막아냈지만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저들은 더 거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다시 공격해올 것이다. 띠링. 홍현진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홍 소장님. 선물은 잘 받으셨습니까? 다음번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음성 변조된 목소리. 하지만 홍현진은 직감했다. 이것이 강태식의 배후, 그 거대한 카르텔의 목소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숨어 있지 말고 나오시죠. 홍현진은 전화를 끊고 어둠이 깔린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할 때였다. 그들의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서. 그녀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사단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홍현진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전술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붉은색 펜으로 표시된 곳은 52연대 위수 지역 내에 위치한 한적한 별장이었다. 겉으로는 민간시설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707 시절부터 구축해둔 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곳은 박춘장과 강태식이 은밀하게 회동하는 아지트였다. 오늘 밤이다. 홍현진이 나지막이 은조렸다. 헌병대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사단장님, 영장 없이 진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만약 그곳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주거침입의 직권남용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홍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화 끈을 조였다.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오늘 밤 김철수 중사의 진료 기록을 조작한 가짜 의사를 만나 돈을 건넬 예정이다. 김 중사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워 내 지휘권까지 박탈하려는 수작이지. 영장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 현장에서 덮쳐야 한다. 하지만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는 내 신호가 떨어지면 진입해서 신병만 확보해. 선봉은 내가 선다. 홍현진은 정복을 벗고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었다. 계급장도 명찰도 없는 오직 어둠에 녹아들기 위한 복장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단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병기 707 특수임무단의 전설이었던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강원도의 산길.
홍현진은 소리 없이 별장 뒷산의 능선을 타고 이동했다. 눈이 발목까지 빠졌지만 그녀의 발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별장 주변에는 사설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강태식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다. 홍현진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호흡을 골랐다. 경호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야, 그 여단장인가 뭔가 하는 양반 돈 많나 봐. 팁을 5만 원짜리로 주네. 안에서 군 장성들끼리 비밀 회담한다잖아. 쉿, 조용해. 그들이 등을 돌리는 찰나 홍현진이 그림자처럼 튀어나갔다. 퍽, 짧은 타격음과 함께 두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눈밭에 쓰러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별장 뒤편 창문으로 접근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하, 박 장군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가짜 진단서 하나면 그 여자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죠. 강태식의 목소리였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 걱정 마. 인사사령부 쪽에 다 손 써놨어. 내일 아침이면 언론에 터질 거야. 여성 사단장의 갑질로 인한 무고한 연대장의 희생, 그리고 관심병사의 허위 진술이라고. 박 준장의 음흉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현금 다발과 조작된 서류를 늘어놓고 축배를 들고 있었다. 홍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부하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저들의 추악함에 치가 떨렸다. 그녀는 창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창문 옆에 있는 배전반을 발견했다. 파직. 홍현진이 단검으로 전선을 끊자 별장의 모든 불이 동시에 꺼졌다. 뭐야? 정전이야? 경호원. 야, 밖에 누구 없어? 안에서 당황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홍현진이 창문을 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흩날리는 어둠 속에서 홍현진은 정확하게 강태식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녀는 강태식의 팔을 꺾어 테이블 위로 짓눌렀다. 으악! 누구야? 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목소리에 강태식은 숨을 멈췄다. 홍현진? 불 켜. 홍현진의 신호에 따라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대가 들이닥치며 서치라이트를 비췄다. 눈부신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박 준장과 가짜 의사 그리고 강태식은 눈을 뜰 수 없어 비틀거렸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조작하려던 진단서와 뇌물로 쓸 현금 뭉치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이건 함정이야. 불법 도청의 가택 침입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박 준장이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홍현진은 강태식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천천히 박 준장에게 다가갔다. 함정? 아니, 이건 사냥이다. 홍현진은 박 준장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당신들이 군인인가? 부하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이지. 당신들 같은 놈들 때문에 최전방에서 떨고 있는 내 새끼들이 욕을 먹는 거야. 이 손 놔. 감히 장성에게. 계급장? 떼어줄까? 홍현진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박 준장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헌병대장. 현행범으로 전부 체포해. 증거물 하나도 빠짐없이 수거하고. 특히 저 조작된 진단서 원본과 대조해서 국과수에 의뢰해. 알겠습니다. 전원 체포. 수갑이 채워지는 강태식은 홍현진을 노려보며 악을 썼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넌 뼈도 못 추려. 홍현진은 강태식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다. 내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내 뒤에는 52연대 2,500명의 전우들이 있다. 덤벼봐. 다 부숴줄 테니까. 강태식과 박 준장이 개처럼 끌려나갔다. 별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홍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김철수 중사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조작된 서류 속에 파묻혀 있던 그의 맑은 눈망울이 홍현진을 보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다, 철수야. 그녀는 사진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진짜 아침이 오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인제의 산자락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다. 12사단 을지부대의 연병장은 따스한 봄 햇살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따스함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연병장을 달구고 있었다. 으라차차. 하나, 둘, 하나, 둘. 상의를 탈의한 장병들이 구릿빛 근육을 드러내며 타이어를 끌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구령을 붙이는 사람, 바로 복귀한 김철수 중사였다. 그는 더 이상 벼랑 끝에 섰던 나약한 패잔병이 아니었다. 살이 조금 더 올랐고 눈빛은 생기로 반짝였다. 야, 거기 이병. 힘들다고 고개 숙이지 마. 고개 들고 하늘 봐. 할 수 있어. 김 중사가 뒤처지는 병사의 등을 밀어주며 소리쳤다. 병사는 김 중사의 격려에 힘을 얻어 다시 발을 내디뎠다. 부대원들은 김 중사를 불사조라고 불렀다. 지옥에서 돌아온 남자 그리고 그를 지옥에서 구해낸 사단장 홍현진. 두 사람은 부대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강태식과 박준장은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무고죄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군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국방부는 대대적인 자정작용을 약속했다. 12사단은 그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오후 2시. 전 부대원이 연병장에 집합했다. 단상에 오른 홍현진 소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주목. 연병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오늘 우리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 앞마당인 저 설악산 대청봉까지 달린다. 누구 하나 낙오하지 않고 전원이 정상에 깃발을 꽂는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다. 출발. 홍현진이 선두에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로 김철수 중사, 연대장, 대대장, 그리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띠를 이루며 따라붙었다. 인제의 험준한 산악지형은 악명 높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었다. 계급장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땀 흘리는 전우만이 있을 뿐이었다. 1시간, 2시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오르막길의 끝에서 마침내 탁 트인 정상이 나타났다. 와!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정상에 올랐다. 발 아래로 굽이치는 백두대간의 능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홍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 위에 섰다. 그녀의 땀방울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김철수 중사가 다가와 시원한 물통을 건넸다. 사단장님, 드십시오. 고맙다. 홍현진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김 중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때? 이제 좀 살만한가? 김 중사는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그가 잃어버렸던 15년 군 생활의 자부심을 되찾은 미소였다. 네, 행복합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나 덕분이 아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야. 홍현진은 김 중사의 어깨를 두드렸다. 철수야. 저 아래를 봐라.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그들이 달려온 꼬불꼬불한 산길과 그 길을 가득 메운 장병들의 행렬이 보였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아주 멀리 가고 싶다. 어떤 시련이 와도 저 산처럼 묵묵하게 버티면서. 홍현진은 뒤를 돌아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을지부대 용사들. 오늘 우리가 흘린 땀이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될 것이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단장님. 충성, 충성, 충성. 장병들이 행가래를 치듯 모자를 하늘 높이 던졌다. 수천 개의 베레모가 파란 하늘을 수놓았다. 홍연진은 그 광경을 눈에 담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707 시절 혼자만의 싸움에 익숙했던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내 사람을 지키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바람이 불어왔다. 겨울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고 풋풋한 흙냄새와 꽃향기가 섞인 봄바람이었다. 홍연진과 김철수 그리고 12사단 장병들은 그 바람을 맞으며 다시 달릴 준비를 했다. 그들의 군화 소리가 희망의 박동처럼 산을 울렸다. 새로운 육군의 미래가 바로 이곳 인제의 산자락에서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다.